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공법 이석기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1회 모의고사. 자, 53번부터는 개발법, 도시개발법인데 6문제가 출제되죠. 도시개발 구역 지정 쪽에서 꼭 하나 나오니까 요거는 이제 샘플링으로 구역 지정하는 면적, 주거 상업지역은 1만 제곱미터 이상, 공업지역은 한 3배 돼야 돼요. 3만, 자연녹지 1만, 생산녹지도 1만.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정답 2번이요. 바르게 나열한 것.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은요. 전체를 봐야 돼요. 그래서 개발계획 수립해서 구역 지정한다. 이 구역 지정권자는 누구냐? 시도지사, 대도시시장, 예외로 국토교통부 장관. 그 지정권자가 미리 개발계획 짜고 지정하고, 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 수립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자 정해주면 그 사업 시행자가 개발 사업을 하는데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그 도시개발 사업은 수용 사용 방식, 환지 방식, 혼용 방식 3가지 방식이 있다 하는 것 알아놓으시고요. 환지 방식으로 할 때는 환지계획 수립해서 인가 받고 공사하고, 공사 완료되면 지정권자 찾아가서 준공검사 받고, 일단 중간에 환지 예정지 지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준공검사 떨어지고 60일 내 환지 처분하고 청산 들어간다. 이 흐름을 정리하고, 그 어차피 법 순서도 이렇게 됐고요. 요 순서대로 주제별로 딱딱딱 정리해서 내 걸로 만들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개발구역 지정했을 때 허가받는 것.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 농사물 생산, 재해복구, 뭐 개발에 지장이 없고 남겨두기로 다 허가 안 받는 거예요. 토지 분할은 허가를 받아야 되죠. 합병은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조합은 거의 90% 출제된다고 봐야 돼요. 딱 나오면, 도시개발조합 나오면 7명 이상이 정관을 만들어서 토지 소유자 동의였는데 면적의 3분의 2 이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동의 얻어서, 자, 이때는요, 국공유지, 국가 땅이 있으면 포함을 해서 면적 구하셔야 돼요. 조합 설립, 인가를 받는데 누구한테 가냐? 지정권자한테 가서, 그리고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조합이 성립한다 하는 것. 그래서 옳은 거니까 4개가 틀렸겠네요. 자, 1번 질문 주의하셔야 될 점은, 여러분요,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는 있어도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없잖아요. 근데 요새 이렇게 자꾸 내더라고요. 도시개발법도 그렇고 정비법도 그렇고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 기가 막히게 실수를 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미성년자라도 조합원이 될 수 있지만 없다가 아니고, 그 대신에 임원이 될 수는 없어요. 조합장 이사감사가 될 수는 없다. 그 다음에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지기 때문에 공유토지는 공유자별로 그러면 안 되죠. 3사람이서 공동 소유하고 있으면 대표 공유자 1인만 조합원의 의결권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조합은 전부 꼭 외우셔야 돼요. 아까 3가지 방식이 있었는데 환지 방식으로 할 때만 조합이 시행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토지 면적의 3분의 2와 총수의 2분의 1 거꾸로 됐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토지 소유자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에 동의했다면 그 이후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전에 그 동의를 철회했더라도 그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 포함된다. 제외시켜야죠. 동의 철회했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이제 평범한 문제인데 꼭 도시개발조합은 전체를 싹 정리를 한번 하셔야 돼요. 그래서 7명 이상의 정관 만들어서 지정권자, 구역 지정권자에게 가서 설립 인가 받고, 변경할 때도 인가 받지만 경미한 변경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공, 주된 사무소 소재지 변경, 공고 방법의 변경은 신고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변경인가. 30일 내 등기함으로써 성립을 하고요.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 소유자와 총수의 2분의 1 동의 없고,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그럼 동의자 수에서 제외되죠. 추가로 받으라는 얘기예요. 국공유지 포함해서 3분의 2 구하시고, 한 사람이 여러 필지 가져도 하나로 보고, 한 필지 여러 사람이 가져도 하나로 대표 공유자 하나로 본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등기해야 성립하고. 자, 그 다음에
조합에 이 조합장 이사 감사가 나오는데 뭐 조합장이 조합 대표하고 사무총괄 등등 뭐 어려운 건 없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5번 지문이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조합장 또는 조합장이나 이사가 자기를 위한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할 때는 감사가 조합 대표해야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겸직 못한다는 것은 모든 조합의 공통사항입니다. 자, 대의원회를 50인 이상일 때 대의원회를 둘 수 있다. 도시개발조합은 임의적 조직인데 정비법은 100인 이상이면 두어야 한다라고 돼 있어요. 50캔이라고 외우셔야 돼요. 여기는 50. 대의원회는요, 도시개발조합하고 정비조합밖에 안 나와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딱 기억해 놓고, 대의원회에서 총회 의결사항을 대신하는데 그중에 정계환,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수립 변경하는 요 세 가지 하고 임원회 선임, 합병 해산 이건 안 돼요. 요 5가지는 반드시 총회에서만 해야 돼요. 이걸 물어봅니다. 이거 좀 어려운 걸 낼 때 정계환, 정관, 개발계획, 환지계획, 임원회 선임, 합병 해산 이건 반드시 총회에서만. 조합장 뽑고 조합 날려버리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조합의 임원의 결격 사유지 조합원의 결격 사유는 없어요. 그래서 아주 각별히 친한 이 세 친구, 삼총사, 미PP, 미성년자, 비한정, 비성년우. 예전에 치면 이제 검치산자, 한정치산자 그것이 이제 이렇게 용어가 바뀐 거거든요. 파산 선고받고 복권 안 되고 교도소 살고 나온 지 2년 다니는 사람, 집행 유예 기간 있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으로 뽑힐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임원으로 된 자가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다음 날부터 자격을 상실한다는 거 알아놓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실시계획. 사업 시행자가 만드는 거예요. 틀린 거 골라라. 사업 시행자가 지정권자한테 제출해서 인가받고 지구단위 계획 포함되어야 되고, 자, 이게 이제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가 인가받은 후에 사업비 100분의 10 범위에서 사업비 청약할 때 지정권자 변경인가 안 받고,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감소시키고자 할 때 변경인가 받아야 한다. 면감소, 비정감이란 말 나왔거든요. 면적은 감소할 때, 비용은 증감할 때 10%, 변경인가 안 받는 거거든요. 이거는 변경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실시계획을 이렇게 사업 시행자가 만들고 지정권자가 아닌 시행자는 지정권자한테 가서 인가까지 받고 지구단위 계획 포함을 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인가받은 걸 변경하거나 폐지할 때도 변경인가 받지만, 자, 다음에 경미한 변경은 변경인가 안 받는다. 사업 시행 면적 100분의 10 범위에서 면적을 면적은 감소할 때 면감소, 면적을 증가할 때 변경인가 받아야 돼요. 감소는 안 받습니다. 비용은 사업비의 증감이잖아요. 자, 면감소, 비용 증감 10%. 그거는 변경인가 안 받는다. 면감소, 비증감 이렇게 정리를 딱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수용 사용 방식 틀린 걸 골라라 이렇게 되는데 쭉 한번 참고를 한번 보는데 이 토지 상환 채권은요. 수용 사용 방식의 사업 시행자가 소유자가 원할 때 매수 대금의 일부를 주려고 새로 조성할 땅 건물의 2분의 1 초과하지 않도록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한다.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거든요. 지정권자 승인받아서. 이런 건 이제 기명으로 발행하는데, 조합은요, 여러분, 조합은 반드시 환지 방식으로만 시행하기 때문에 조합은 어떤 경우도 토지 상환 채권을 발행할 일이 없어요. 돈 주고 땅을 사야 되는데 그 땅 주인들이 안 팔 때 보상을 하고 강제 수용을 하는 게 바로 수용 사용 방식이거든요. 따라서 수용 방식으로 할 때 전제 조건으로 협의 매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 주고 사는데 땅 주인이 원하니까 그 돈을 안 주고 채권을 주고 나중에 조성한 땅이나 건물로 돌려주는 게 토지 상환 채권이거든요. 따라서 환지 방식에는 토지 상환 채권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꼭 한번 읽어 놓으시고요.
자, 이렇게 도시개발에 뭐 준공음사나 비용 부담 이런 것들 나오면 뭐 나중에 하는 거예요. 나중에 그다지 여기까지 샅샅이 할 수는 없거든요. 지금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틀린 것은 그 시행자가 개발 사업이 끝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 지정권자예요. 그럼 제가 하나 정리해 드리면 제2장의 도시개발법은요. 자, 다 지정권자가 핵심이에요. 구역 지정권자가 개발계획 짜고, 지정권자에게 조합설립 인가받고, 지정권자에게 발행계획 승인받고, 지정권자에게 실시계획 인가받고, 지정권자에게 준공검사 받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니고요. 환지계획 인가만 시군구라는 거 알아놓으시면 돼요. 뭐 특별한 건 없으니까 꼭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여러분 중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없지만 채비지는 괜찮아요. 채비지는 왜냐하면 공사가 일부라도 끝나서 채비지가 조성이 되면 공사 도중이라도 미리 사용 수익하거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니까 나머지는 안 됩니다. 자, 도시정비법 용어인데 용어를 옳지 않은 것, 용어를 물어보는 게 제일 잘 나오는 게 바로 주택법하고 도시정비법이에요. 그래서 워낙 쉬우니까 그런 거 다 읽어보시는데,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 나와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라는 말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하고 요 두 개하고 재건축은 달라요. 주거환경 재개발, 특히 재개발은 정통이에요. 정비구역 안에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하고 지상권자를 말한다. 전세권자는 임차권은 말이 안 되고요. 그런데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 건축물 및 부속 토지의 소유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 뭐 정리해 놓고, 워낙이 쉬운 내용들이니까 한번 쭉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비사업도요, 이렇게 절차를 꼭 보셔야 돼요. 10년을 내다보고, 자, 이 정비 기본 계획을 짠다 할 때 10년 단위로 짜고 5년마다 타당한지 검토하고, 대도시급 이상이었으면 의무적으로 짜는 거예요. 10년 단위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은 관할 도지사가 수립할 필요 없다 그러면 안 짜도 돼요. 그래서 대도시가 아닌 시장이 짰다는 것은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요거 정비기본계획은 주민공람 14일 이상 여러 번 출제했습니다. 각 구별로 정비계획 짜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구역 지정을 하게 되고, 그러면 정비사업은 주거환경 개선, 재개발, 재건축.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이런 개념은 워낙 쉬우니까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자, 4가지 방법.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 수용, 환지, 관리처분계획 수립. 그 다음에 얘는 시장 운수 등이 하거나 LH 등. 동의만 살짝 외워놓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할 때 뭐 관리처분계획 수립합니다. 재개발 조합설립해서 해야 되는데 22 미만이면 조합설립 안 할 수 있고, 재건축은 조합설립 해야 되겠죠.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사업 시행하는 방식 딱 정리해 놓으시고, 자, 조합설립할 때 재개발, 재건축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설립을 하고, 그리고 조합 이름으로 사업 시행계획 인가받고, 그리고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해서 인가받는 거예요. 자, 사업 시행 인가 곳이 떨어지면 120일 내 분양신청기간 등을 통지해서 분양신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양신청이 끝나면 관리처분계획 수립합니다. 그리고 인가 떨어지고 철거 공사. 그러니까요, 관리처분 인가 떨어져야 철거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종전 땅 건물은 사용 수익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준공 인가 떨어지면 다 지었다. 소유권 이전하고 청산. 이렇게. 정비사업 시행 방식인데 틀린 것은 몇 개냐? 틀린 것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이렇게 나오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워낙이 4가지 방법이 있단 말이에요. 혼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시설을 확충해주고 스스로 보존정비 개량하는 방법도 되고,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서 인가받아가지고 부대복립 시설 지역 공급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뭐 혼용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관리처분계획을 만들어서 건축물 지어줘야 돼요. 왜냐하면 주택 재개발, 상가, 즉 도심 재개발, 공장 재개발 포함해서 재개발이기 때문에 오피스텔은요, 재건축할 때 이해가 필요합니다. 준주거 상업 쪽에서. 틀렸네요. 그 다음에 환지는 재개발로 가야 돼요. 재건축은 아니고요. 그러면 틀린 것은 2개가 되겠네요. 여러분,
저 세 개 사업의 개념, 그 다음에 사업 시행 방식, 사업 시행자는 한 3번이라도 반복하셔서 내가 책을 덮고도 쫙 나올 정도로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쭉 연결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개입니다. 이런 것. 총회 정비 사업을 할 때, 총회 소집을 할 때는 임원을 해임하기 위한 거다. 그래 보통 총회는 이제 조합장이 소집하거나 조합은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을 하는데 임원을 해임하고 싶다. 조합 임원을 하나 뭐 잘라버리고 싶다. 그럼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할 때는 자 7일 전까지 총회 발음이 7일 발음 비슷하잖아요. 전까지 조합원에게 통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출제된 문제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한번 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사업시행계획서에 포함, 아까 봤지만 여러분 사업시행계획서 만들어서 인가받고 그리고 분양신청을 하기 위해서 분양신청 받고 관리처분계획 수립해요. 그리고 철거 공사 들어가죠. 자, 사업시행계획서 내용 하면 그 시행계획서에 담을 내용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지금 세입자별 손실보상하기 위한 권리명세평가액은 관리처분계획 짤 때 들어갈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분양신청 다 끝나고 세입자들 보상해야 되겠다 해서 그 세입자 같은 사람이 있는지를 찾아내는 건 관리처분계획으로 하는 일이에요. 따라서 3번이 정답. 나머지 뭐 특별히 외울 수도 있는 건 아니고요. 자, 관리처분계획 옳은 것은 여러분 이 문제 중요한 건데 1번, 2번 특히 자주 나왔어요. 여러분 재개발 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 안에 토지 등 소유자에게 분양하지만 지상권자는 제외되고 지상권자는 재개발에서 분양 대상에서 빠진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포함한다 그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재건축은요 도시정비법의 기준이 있는데 전원 동의하면 도시정비법보다 우선 전원 동의하는 게 적용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재건축의 관리처분은 기준은 조합은 전원 동의 받더라도 법령상 정해진 관리처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 할 수 있습니다. 전원 동의한 게 우선합니다. 자, 정답은 4번이에요. 관리처분인가 떨어져야 철거 들어가지만 이주를 했어요. 아직 관리처분인가 안 받았지만 그러나 폐가 빈집돼서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다 하면 기존건축물 소유자 동의를 받고 요거는 아셔야 돼요. 기존건축물 소유자 동의 받고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으면 미리 철거할 수는 있습니다. 자, 관리처분 인가고시 떨어지면요 철거 들어가거든. 종전 땅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 동의 받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관리처분 인가 떨어지고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는 날까지 사용수익을 못합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 동의받거나 보상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그러하지 않다. 사업시행자 동의받으면 사용수익 할 수가 있습니다. 없다가 아니고. 관리처분 인가신청 들어가면 여러분 주의할 점은 사업시행계획서를 만들어서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해서 인가신청을 하면 인가전에 14일 이상 공람케 하고 사업시행 인가신청 들어갔을 때는 60일 내 인가 여부를 통지해 줍니다. 관리처분 쪽은요 30일이에요. 그래서 관리처분계획 수립하면 인가신청 전에 그 사본을 복사해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해서 30일 이상 열람케 하고 의견 수렴해서 인가신청하면 30일 내 인가 여부를 관리처분계획은 통지해 줘. 60일 아니고 30일 내. 자, 청산금은 뭐 틀린 거 골라라 했는데 워낙 쉬운 문제죠. 청산금에서 가장 핵심은 청산금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는 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5년은 언제부터냐?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부터 5년입니다. 소유권 이전 고실의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 안 하면 이게 실전 시험에 나온 문제입니다. 다음 날 빼버렸죠. 이런 것들. 자, 건축법에서 용어 정의인데 뭐 옳은 것을 고라. 워낙 쉬운 문제죠. 이전은 자,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기 때문에 이전도 건축에 해당합니다. 고층건축물은 30층 이상 이거나라고 해요. 50층 이상 이거나 초고층. 자, 천재지변 재해로 멸실됐을 때
동일한 규모로 같은 용도로 다시 지으면 재축이 되지만 종전 규모보다 연면적 합계를 더 크게 지을 때는요 신축이 됩니다. 내력벽을 해체해서 같은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긴다. 주요구조부를 이전은 주요구조부를 해체하지 아니하고라고 해야 돼요. 내력벽 주요구조부 아닙니까?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내력벽을 정설하여 건축 면적을 늘린다. 증축이 됩니다. 늘린다 그러면요. 일정 건생 정도는 우리가 좀 외워놓으셔야 돼요. 정답은 뭐 5번입니다만은 그래서 이거 외울 때 제가 스토리텔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일정 건생은 생활의 필수 시설이거든요. 뭐 물론 법은 뭐 왕왕 개정이 됩니다만은 제일 먼저 동네 슈퍼, 편의점, 일용품 소매점이거든요. 돈 1,000원 들고 가서 일용품 소매점 1,000 미만. 그래서 휴지 하나 사서 출발. 길 건너 백다방, 뭐 카페, 스타벅스 막 이런 게 보여요. 음료차 파는 곳. 그다음에 막 음식 파는 빵, 떡, 과자. 이게 이제 휴게 음식점, 제과점이라고 그래요. 커피 한 잔 300원, 300 미만일 때 일정입니다. 오랜만에 갔더니 휴게 음식점 카페 갔더니 왜 이렇게 꾀재재하냐. 그래서 때 빼고 광 내려간다. 이 미용원, 목욕장, 세탁소 같은 거 면적 없이 다 일정해요. 그다음에 왜 이렇게 사람이 부실해 보이냐. 그건 탁구 좀 치고 체육도장, 동네 탁구장은 시간당 500원, 500 미만. 탁구 안 하다가 갑자기 하면 허리 삐끗 넘어지고 이빨 다 나가고 팔 빠지고 해요. 그래서 의원, 치과의원, 병원이 아니고 병원은 의료시설입니다. 이렇게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생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죠. 아기 낳는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이런 것들이 바로 일정해요. 그 아기 낳았으니까 지역자치센터 가서 출생신고하고 동사무소와 그 친구들 갈 때 1,000원 들고 1,000 미만. 그 다음에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 마을공동구법, 마을회관 등은 반드시 필요한 일정건생. 그 다음에 공중화장실, 아까 휴지 하나 샀잖아요.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애기 맡기고 정수양수장, 부동산 중개사무소 동네 9평 미만 30제곱미터. 그 다음에 이번에 전기차를 하나 샀다. 전기자동차 충전소 1,000만 원 주고 1,000 미만. 마지막으로 이제 애완견 한 마리 산 거에 300만 원 주고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300제곱미터 미만. 이게 일정건생이에요. 그리고 꼭 몇 번만 꼭 읽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대수선이란 말 나오는데 바르지 못한 걸 골라봐라. 그러면 자, 기둥을 정설 해체하거나 수선 변경은요 3개 이상 수선 변경할 때 대수선이 되는 겁니다. 정설 해체는 몇 개 없지만 수선 변경은 3개 이상 할 때만 대수선이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 딱 나오면 잘 보시면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을 정설하거나 정설하는 것은 내력벽 면적 얼마, 기둥 몇 개 없잖아요. 무조건 대수선. 단 수선 변경은 내력벽은 30 이상 할 때만. 그러면 내력벽을 25제곱미터만 수선 변경을 한다라고 하면 자, 내력벽을 25제곱미터만 수선 변경한다. 대수선이 될 수 없죠. 수선 변경할 때는 30 이상 할 때만 대수선이기 때문에 허가 신고하는 거거든요. 기둥도 2개만 수선 변경 아니에요. 그러면 3개 이상. 그 다음에 대들보 3개 이상. 그 다음에 지붕틀 3개 이상. 그래서 수선 변경 따로 정설 해체 따로 구분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방화벽, 방화구역을 위한 바닥이나 벽을 주계단,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 나오면 이땐 둘 다 정설하거나 해체하거나 수선하거나 변경하는 거 관계없이 전부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딱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신고해야 하는 공작물에 해당하는 것은 철탑, 굴뚝철탑 6m 넘어야 되잖아요. 기념탑 4m 넘어야 되고 광고탑 4m 넘어야 되고 담장 2m 넘으면 옹벽 담장 2m 넘으면 신고하니까 정답은 4번이 되네요. 지하 대표는 30제곱미터가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수선 공작물 꼭 기억을 해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옹담이 2개, 옹벽 담장은 2m 넘을 때, 그 다음에 장식탑, 기념탑, 철탑이 아니고 교회 첨탑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광고판, 광고탑. 광고 왜 하겠습니까? 물건 사러 오세요 해서 광고나 모든 탑은 4m. 태양에너지 이용한 발전 설비, 태양광 패널, 태양에너지 5글자니까 5m 넘을 때요. 5m까지, 4m까지는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초과 넘을 때. 굴뚝에서 연기가 이렇게 올라온다. 이렇게 6m 같아 보이잖아요. 철탑, 통신형 철탑 둘 다 6m 넘을 때. 기계식 주차장은 8m 이하예요. 8m 넘을 때는 주차장법 적용하니까요. 고가 수조 물탱커 8m 넘을 때, 지하 대표 30제곱미터 넘을 때 신고 대상이 됩니다. 자, 건축 허가 등에 대한 내용이다. 틀린 것을 모두 맺겠냐? 여러분요, 건축 허가권자부터 허가 제한, 건축 허가 취소 이런 것들 객관식에서 거의 나오는 거죠. 틀린 것을 골라라. 모두 맺겠냐? 이렇게 됐죠. 원래 여러분 건축허가는요, 요거 좀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되는데, 원칙으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를 빼고 나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예외적으로 특별시하고 광역시에서 21층 이상,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을 지을 때는 특별시, 광역시 갑니다. 어떤 경우도 도지사나 국토교통부장관은 허가 권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21층 이상, 10만 이상 건물도 도지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도 안에서는 관할 시장군수가 허가하되 단 관할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는 바로 밑에 있는 허가권자나 시군구의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 착공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럼 틀린 거 하나 나왔고, 허가권자는 위락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그것이 규모, 용도, 형태가 주거나 교육 환경을 볼 때 부적합하다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얘도 틀렸네요. 그러면 기억 틀리고 D가 틀렸죠. 가설 건축물이 나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허가 대상 있고 신고 대상이 있지만 거의 다 존치 기간은 둘 다 3년 이내입니다. 그리고 30일 전까지 만료일 등을 알려서 연장할 것이냐 말 것이냐 신청을 하게 합니다. 국가나 지자체는요, 허가권자랑 협의하면 건축물 지을 때 허가나 신고를 안 해도 지을 수 있도록 합니다. 틀린 것은 2개입니다. 2개. 자, 조경 나오면 우리가요, 여러분, 조경하고 공개공지는 땅에다가 하는 거예요. 땅에다가. 대지, 땅에다가. 그러면 이제 조경을 할 때 땅에다가 나무 심어라, 옥상에 심을 수도 있지만 공개공지 대지에다 설치해라, 용적률 완화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건데 실수를 되게 해요. 연면적이 아니고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 건축을 할 때 조경 등의 의무가 있는 겁니다. 대지가 200 이상일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죠. 자, 면적 200 이상인 대지. 자, 그런데 녹지지역은 도시지역 중에 보생자, 녹지지역은 적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연적으로 적용인데. 그 다음에 이 공장 요게 5천은 공장 지을 땅 크기가 5천이고요. 이건 공장 크기가 연면적 합계 1,500 미만이면 이런 데는 적용 안 해도 괜찮아요. 그래서 요걸 헷갈리면 안 되니까 5,000제곱미터 미만, 공장 짓는 땅, 공장 크기는 1,500, 산업단지 이런 데는 적용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염분이 함유된 땅이라든가 축사 짓거나 금방 철거하는 가설 건축물 당연히 적용 의무가 없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좀 신경 써야 돼요. 물류시설인데 1,500제곱미터 미만의 물류시설은 설치할 때 적용 안 해도 되지만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은 1,500이 안 돼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연환경보전지역, 농림관리지역은 도시외지역은 당연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정도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옥상 적용은 굳이 지금 안 봐도 괜찮고요. 건축 면적 산정 옳은 거다. 벽 기둥에 구획이 없는 건물, 캔티레버식 건물은 바닥 면적 구할 때 지붕 끝에서 안쪽으로 1m를 후퇴한 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이다라고 해야 돼요. 건축 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둘러싸인 수평 투영 면적. 건축물 노대가 이제 아파트 발코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예요. 등의 바닥은 난간등 설치 여부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이 접한 길이의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 쉽게 말하면 아파트 발코니 노대 면적은 어떡하냐 할 때 노대가 외벽의 중심에서 1.5m만 나오면 그 부분은 바닥 면적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발코니가 2m가 나왔다. 1.5 뺀 50cm는 바닥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층고 이런 걸 전부 다 외우라고 그랬죠. 방의 바닥 구조체 윗면에서 위층 바닥 구조체의 윗면까지로 한다. 아래면이 아니고.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가 다른 경우는 그중엔 가장 많은 층수로 계산한다. 가중 평균이 아니고요. 정답 3번이에요. 자, 그 주택법에도 용어는 뭐 아주 잘 나옵니다. 틀린 건 워낙 쉽죠. 자전거 보관소, 주차장, 담장, 설비, 관리사무소, 경비실, 이것은 부대시설. 자전거만 있는데 공동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와글와글한 시설이 아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워낙에 쉬운 문제입니다. 여러분, 기간시설이 있고요. 간선시설이 또 따로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아파트 단지 조성할 때 도로나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난방시설 같은 이 기간시설을, 이건 기간이에요. 기간시설. 동정의 바깥의 기간시설하고 서로 연결시키는 것을 간선시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등록사업자가 나오는데 20만 이상일 때 20호, 20세대 만 이상을 조성하려면 국토교통부에 등록을 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뭐 여기서 뭐 특별한 건 없어요. 우리가 주의할 점은 등록업자가 사기친 놈, 정 빌려준 놈이라고 외운 적이 있을 거예요. 거짓 부정하게 등록했거나 등록증을 대여등을 했다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라고 반드시 말소시켜야 돼요. 영업정지 이건 아니고요. 반드시 말소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이 주택조합인데 여러분들 이 주택조합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제 주택조합이 다음에 문제 나오니까 제가 미리 하는데 지역 직장 주택조합은 항상 머릿속에 조합원을 모집해서 조합원들이 내 집 마련이에요. 집을 지어야 돼. 따라서 집을 짓기 위한 땅의 80% 이상 사용권, 15% 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 돼. 8.15. 리모델링, 그래서 이 두 개는 집 없는 사람, 여기 되겠죠. 예외로 또 85 이하 한 채는 괜찮습니다만은 리모델링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리모델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한 동만 할 때는 구분 소유자 3분의 2 동의, 단지 전체 할 때는 전체 3분의 2지만 동별은 과반 동의를 얻어서 조합 설립 인가받고 시군구에 설립 인가받고 변경 해산할 때도 인가받고 단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만들 때는 신고하는 거예요. 이건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의할 점은 리모델이와 관계없는데요. 관계없는데 요 지역 직장 두 놈은요. 조합 설립 인가받고부터는 교체하거나 신규 가입이 안 돼요.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놈은요. 조합 설립 인가 또는 2년 내 조합원을 위한 집을 짓게 해달라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그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서 승인 떨어지면 이게 아파트 짓는 거예요. 꽁닥 다 지었죠. 그러면 사용 검사. 이 흐름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주택조합 옳은 것은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국민주택, 직장주택조합 인가받는 게 아니고 신고하죠. 자, 주택조합하고 등록업자 공동으로 사업 시행 시공할 때 등록사업자는 자신의 귀책 사유로 사업 추진이 지연됐다. 당연히 발생한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자, 리모델링은 리모델하는 거지 주택 공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역이나 직장으로 가야 되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거나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갖추었는지 판단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일, 자, 여러분 주의해야 돼요. 지역직장은요,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난 다음부터는 교체가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일부가 사망 등으로 결혼이 생겨서 추가 모집해야 되겠다. 그러면 A,
B가 추가 모집 된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조합은 되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교체나 신규 가입이 안 되냐?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난 다음부터 안 된다. 근데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2달 지났는데 일부가 사망해서 자, 추가 모집해야 되겠다. 그럼 이 사람들은 조합은 자격이 되는지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판단하는 기준일이 미래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하는 날 기준을 하면 안 되잖아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하기 전을 기준해야지. 인가 받기 전을 기준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조합은 되는지 판단하는 그 기준일은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이니까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 기준으로 해서 자격 유무를 판단을 하는 거예요. 시기를 모르면 안 돼요. 외워서는 큰일 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떨어지고 그때부터 교체가 안 된다. 그런데 예외로 들어온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을까? 보려면 그래도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전을 과거를 기준으로 해야 되지 오지 않은 미래를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따라서 보시면 추가 모집, 충원되는 자가 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할 때는 사업계획 승인 신청이라는 것은 오지 않은 미래의 날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이 기준이 돼야 돼요. 이런 건 입으로 떠들고 손으로 쓰면서 외우지 않으면 절대로 기억을 오래 못합니다. 워낙에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 우리 주택법에서는요, 주택조합 설립 인가 취소, 사업계획 승인 취소 나오면 다 임의적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해야 한다 그러면 안 돼요. 자,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자, 주택상환사채 나오면 LH하고 등록사업자가 발행하고 국토교통부 승인 받아가지고 특히 LH는 망할 일이 없잖아요. 보증을 안 받지만 등록사업자는 보증을 받고 3년 내 집 지어서 돌려준다. 당연히 김영식 정권으로 한다는 거 알아놓으시고요. 자, 옳은 것은 LH인데 보증을 받을 이유는 없지요. 등록업자라 해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받고 3년 내 집 지어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주택상환 5번부터 볼게요. 주택상환사채 발행에 관하여 주택법에 규정한 바가 없으면 상법에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니까 국제법이 아니고 상법 적용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4번이 정답이에요. 등록업자가 발행할 수 있는 그 사채 규모는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한 실적 범위 안에서만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단독을 30호, 한옥은 50호, 공동은 30세대, 단정 연립주택 등은 50세대 이상 지을 때, 대지만 이상 할 때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한다라고 하면 승인 시점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공사 착수는 5년 내 합니다. 600세대 이상이면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 시행할 수 있다고 그랬죠. 보통은 이제 공사 착수기는 5년인데 600세대 이상 A 공고 300, B 공고 300 들어가면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고는 5년 내 착수하지만 그다음 B 공고부터는 착공 신고일부터 2년 내 하면 돼요. 그리고 착수기에 연장할 수도 있죠. 연장은 1년입니다. 따라서 이런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착수기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1년입니다. 1년. 사용검사 후 매도 청구는 좀 이제 하이 레벨이죠. 아파트 다 지어졌는데 단지 안의 땅의 일부가 입주자 땅이 아닌 땅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소유권 회복한 사람한테 2년 내 가서 시가로 땅 팔아라 라고 청구하는데 만약에 안 팔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받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뭐 이 내용이거든요. 자, 옳은 것은 공시지가로 이거 말도 안 되죠. 시가해야 합니다. 시가. 만약에 안 판다라고 하면 4분의 3 이상 동의받아서 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제 판결이 떨어지면 4분의 3에 속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효력을 미칩니다. 그 다음 전체 면적이 5% 미만일 때만 인정을 하고요. 5% 넘는 땅들은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매도 청구를 협의 매입을 해야 돼요. 5% 넘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2년 내 소유권 회복했죠. 2년 내 매도 청구를 행사해야 됩니다.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할 수 없다면 2년 내 할 수 있어요. 2년 지나면 못합니다. 그래서 주택의 소유자들은 단지 전체 대지에 속하는 일부 토지, 우리 단지 안에 일부 땅이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이 벌어져 가지고 받은 이후에 해당 토지 소유권
회복한 실소유자가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서 시가로 팔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안 팔면 4분의 3 이상의 동의에 둬서 소송하고요. 판결을 받으면 주택소유자 전체에 대해서 효력이 있고 5% 미만일 때만 인정하고 이 소유권 회복한 지 2년 내에 송달이 돼서 팔아라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돈 있죠. 그걸 사업주체 건설회사에 가서 비용을 구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기출문제인데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 있죠. 요거하고 관광특구 50층 이상 150m 이상 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하지 않는 거 꼭 기억을 하시고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이 뭡니까? 토지는 빌리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택만 공급하는 것. 따라서 분양가에는 택지비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가 상한제 입주자 모집 공고할 때 분양가 공시할 때 간접비도 포함이 돼야 됩니다. 안 된다가 아니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밖에 없습니다. 자, 농업인인데 워낙이 쉬운 문제죠. 가금 집에서 기르는 날짐승 1000수 이상, 1000수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할 때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 비닐하우스 같은 거 330 이렇게 따라서 꿀벌 10군 농업인이 해당합니다. 자, 농취증은 여러분들 시구 언면인데 중개사 실무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자, 여러분 도시민들이 틀린 거죠. 주말 체험 영농하려고 농업진흥지 외에서만 취득할 수 있어요. 도시민들 농지 소유할 때는 농취증을 발급받지 않는 게 아니라 농취증 플러스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도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농취증은 주말 체험 영농할 때는 주말 체험 영농 계획서 플러스 농취증까지 발급받는다라고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꼭 한번 읽어 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1회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진행했는데요. 몇 문제 빼고는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내용 위주로 넣었습니다. 갈수록 약간 수준을 좀 올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초 탄탄하면 공법 75점 맞는데 전혀 무리가 없습니다. 기초 탄탄하면 아주 하이 레벨이라든가 지엽적인 것은 굳이 안 해도 되거든요. 어차피 우리 시험은 평균 60점이면 합격하는 시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의고사의 진행에 맞춰서 한 단계 한 단계 가다 보면 공법으로 꼭 합격할 수가 있을 겁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